예, 21대 국회가 사흘 남은 가운데 여야는 보신 것처럼 막판까지 연금개혁 그리고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하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이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이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 연금개혁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어제는 기자회견 열고 44%도 수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연일 가속하다 받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3대 개혁이라고 해서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은 인기가 떨어지겠지만 반드시 하겠다. 예. 그만큼 절박한 것이 사실은 연금 개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것이 졸속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6억 원을 들여서 그 혈세지 않습니까? 26억 원 정도. 26억 원을 들여서 연금 개혁을 위해서 연금 특위를 가동을 했지만 여기에서 여당과 야당이 지난 4년 동안 합의를 하지 못했으면서 막판 지금 이틀 남겨놓고 이것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의원들끼리 협의가 특위에서 타결이 안 된 것을 당 대표가 나서서 무조건 타결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수 개혁이라고 해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조정을 해서 하면은 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수 직역 연금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같이 처리해서 하는 것이 향후 70년 정도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이번에 이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44%로 낮춰서 요것만 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국민연금, 기초연금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또 교육연금, 공무원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국민의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리고 절박한 연금 개혁을 통해서 수권 정당임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예, 21대 임기 만료 이제 사흘 남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21대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정치권이 너무나 민생에 대해서 소홀히하고 있다, 무능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민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대표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이 국민연금 문제. 특히 이제 이대로 계속할 경우는 이제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완전히 이제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법을 정치권이 내놔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1대 국회가 29일 날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21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는 사실상 어렵다. 그 이유는 이 국민연금과 같은 매우 어려운 개혁의 문제는 정권 임기 초반에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벌써 임기 2년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힘이 센 임기 2년 동안에 하지 못한 문제가 3년 차로 넘어가게 되면 더 불가능하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했던 것은 보험료율을 얼마나 할 것인가 라는 문제. 그건 이제 13%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그러면 44%로 받겠다. 그러면 쟁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머지 구조개혁의 문제 가지고 처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22대 때 하자라는 얘기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혁을 안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명분이 너무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좀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조개혁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제 빼버린 사실을 왜곡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소집 명분으로 지금 연금개혁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취지는 특검과 연계해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관심을 쏠리게 하고 특검법도 다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전 정략적인 의도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것도 일정 부분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이 왜 이것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복지 기금의 확대가 되면 그것을 축소하는 것은 개혁보다 정치 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후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졸속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 자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면 그럼 이것은 국민적 합의는 좀 더 난망할 수밖에 없고 특히 2030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40년 뒤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그리고 자기의 봉급의 20%나 30% 연금으로 낼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4가지 모수 개혁안을 했지만 그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20살 청년이 40년 후에 2064년에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서 구조적으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자식들 그리고 후손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기성세대들이 이 연금을 다 타먹고 그냥 없어지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식들은 어떤 돈으로 연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을 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지금 같이 받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연계하고 통합하는 작업 이것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는 확정급여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필요시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수개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그래서 타결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면요, 이 책임의 문제가 누가 더 무겁냐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는 이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라고 표를 던져줬고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노동개혁, 교육개혁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가지 본인이 주장한 이 3대 개혁과 관련해서 성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대 때 처리 못하면 22대 때 넘어가면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쟁점에 대해서 다 양보를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받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책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또 여권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걸 정략적으로 밀어붙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정략적이라면 그러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더 정략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국민연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하고 최상병 특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논점을 흐리기 위한 그런 물타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여권에서 보여진 행태를 보면은 전혀 진정성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안 자체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어려운 구조개혁 문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무능한 모습을 넘어서 좀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정성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 개혁의 의지를 이번 21대 국회 때 처리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증명할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겠어요? 예. 21대 국회는 이제 끝나지만 이제 30일부터 22대 국회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주장하면서 취임 후에 바로 했죠. 하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한 만큼 사실은 이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적 관심이고 특히 우리 후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이나 더 남았는데 지난 것보다 앞으로 남은 게 더 길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금 개혁을 하면 국회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결국은 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후손들이 손에 가지 않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는 뜻으로 22대로 넘겨서 시간을 두고 한 1년 정도 더 있다 타결하면 그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한 11시 정도에 기자간담회 열고 그 내용 지금 전해졌는데 그 내용은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그러니까 모수개혁이라는 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료율이랑 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내용을 일단은 지금 남은 4일 안에 해놓고 22대 때 구조개혁을 하자라는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타결을 하면 예. 그다음에 부수적인 개혁 그리고 구조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하면은 2027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하거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없기 때문에 절박한 것이 먼저 실천이 되면 미래 70년간의 어떤 개혁적인 안은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2년 뒤면 지방선거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3년 뒤면 있는데 이 기간에 선거가 앞으로 맞물려 예,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이것을 타결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김진표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배종호 협회장 의견 듣고 이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이니까 일방 처리되는 것보다는 이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처리를 하자라는 입장 같아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모수 개혁 문제, 그러니까 뭐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보험료율 이 부분은 여야 간의 쟁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처리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김진표 국회의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수 개혁의 문제, 구조 개혁의 문제. 그러면은 구조 개혁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조 개혁하고 모수 개혁하고 둘 다 하겠다 동시에. 그러면은 계속해서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도 쉬운 문제부터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합의가 가능한 이 모수 개혁 문제는 하고 그 다음에 구조 개혁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의 처리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예. 또 국민의힘의 발언을 보면은 21대 국회 때 모수 개혁을 합의해가지고 처리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왜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그동안에 협상을 했는가? 아예 그걸 할 생각이 없다면 협상 자체를 안 해야 되겠죠. 구조개혁만 하자고 얘기를 해야 예,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면은 남은 문제는 민주당의 의지의 문제 예, 그리고 예. 또 국회의장의 의지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지금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 지도부, 여야 원내 지도부의 주말 회동이 취소가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비공개 일정이 공개돼서 신뢰가 깨졌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기자회견이 시발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이 원구성 협상은 민주당이 워낙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1대 총선 결과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원구성을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해가지고 몇 개월을 갖고 그 다음에 행안위와 운영인가요?
이것을 그 국민의힘한테 이제 양보를 해서 1년씩 과방위 같은 거 1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위원장을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협상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관례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것은 관례가 아니고 여야가 어떤 순리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각 상임위별로 5분의 3 정도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5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어떤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6월 5일 날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법적으로는 6월 7일 날 상임위 특별위원장을 각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이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서 이것이 이제 타결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법대로 하면 투표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국민의힘한테 양해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원이나 과방위, 운영위, 법사위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원할 텐데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들어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삿바 싸움 줄다리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평행선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 뭐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금 22대 국회는 문을 열기 전부터 아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역시 그 핵심 쟁점으로는 오히려 원 구성보다 지금 뭐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안 처리 문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처리 문제인데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 법안 문제 정도는 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을 보면 정치가 실종되는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1대 국회를 평가를 하면은 역대 가장 무능한 그런 국회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더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작부터 47일간 늦어지는 역대 최장 지각 그런 이제 국회의 오명을 안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가면은 예.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는 도대체 며칠이나 늦어질까 벌써부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우원식 국회 민주당 의장 후보죠 같은 경우는 이제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법대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에는 결국은 협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계속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일단 6월 안에는 원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 일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종된 정치를 좀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본인이 앞으로 남은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3년 임기를 그나마 좀 무난하게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평론가님께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여당 차원에서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라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지금 이게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을 좀 밀어붙이는 떼쓰기다라는 발언들 내놓고 있거든요. 혹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떼쓰기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하자는 쪽에 더 떼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근거로는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70% 안팎 정도가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국민의 70%가 때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멀쩡한 꽃다운 우리 젊은이가 안전 장비도 없이 무리한 지휘부의 수색 실종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하다가 명령을 이행하다가 숨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원칙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거꾸로 지금 재판에 넘겨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의 수사 외압 의혹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특검하는 거는 저는 마땅하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떼쓰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때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특검 후보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왜 야당만 추천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역대 특검에서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때를 쓰는 것이고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언론 브리핑을 하느냐 이것도 역대 특검에서 다 중간 수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최순실 특검, 드루킥 특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합의 처리를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느냐 사실 과거에 역대 특검도 상당수가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수사 중인데 특검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건데 최순실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도 수사 중일 때도 이 특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로 해서 저는 여권에서 일방 떼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떼쓰기 정치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심판, 외면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네.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이탈표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어제 최재형 의원까지 지금 4번째 찬성이 나왔거든요. 뭐 이탈표 더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정당이 획일적인 의견을 하면 그건 죽은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모습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내 의견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에 찬성한다. 그런 의견 뭐 4명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의 본질이 뭐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용산에서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지 만약에 특검을 지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제의 거부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표결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다시 그거 다시 걷어들여서 내가 다시 특검을 받겠습니다. 대국민 선언에도 그게 법 절차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국회에서 처리해서 만약에 오면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특검을 구성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앞으로 특검 구성하고 준비 기간 걸쳐서 다시 특검 요란스럽게 할 겁니다. 역대 특검을 보면 그러나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유가족한테 이 사실적인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규명해서 알려주는데 상당히 시간이 1년 이상 지체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의 수사 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거 나서 미진하면 특검을 하면 되지 않겠냐. 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에 또 특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고 그리고 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탈표가 몇 명이냐. 저는 그것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앞선 것은 민주당은 거대 야당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떤 헌법상의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장외 집회로 나가는 것은 거대 야당으로서 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총선 민심이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떼쓰기 그런 평가는 저는 맞는다고 보고 거대 여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감과 법 준수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드렸고요. 또 이번 주에 재표결 있으니 결과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관련한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양자회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글로벌 복합 위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엔 안보리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지금 유엔 안보리 지금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지도 국가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존의 어떤 냉전적인 구조인 한미일 북중러 3국의 체제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상당히 크게 긴장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설득할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북핵, 라인 사태라든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무려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안 좋은 것을 이번에 우리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좀 더 외교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유엔의 안보리 회원국이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해서 우리 한반도의 북핵뿐만 아니고 세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라서요. 어떻게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번 그 3국 공동선언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의 목표다. 이걸 좀 계기로 중국과 그동안 있었던 안보 이슈들과 관련해서 조금 이견을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일단 뭐 공동선언 초안에는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다고 지금 요미우리 그렇죠.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발표될 그 공동선언 내용문에 그게 담길 것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조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조율이 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좀 반대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조율이 이루어질지 좀 남겨봐야 되겠는데, 일단 현재 지금 의제로는 6가지 의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적 교류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통상 협력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보건 및 고령화 협력 대응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의 문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재난 및 안전 협력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인적 교류라든지 기후 변화 또는 뭐 디지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이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중일 관계가 얼마나 좀 어렵고 복잡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대목인데, 이번에 이제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좀 분기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